이거는 사람이 하기엔 너무 위험한 작업이다. 나는 이러다 나를 잃을 것 같다. 난 더 이상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제가 보냈어요. 제가 이렇게 도선생님 전도사로 나선 이유는 네. 제 삶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속으로는 이렇게 컴플렉스 덩어리잖아요. 맞아요. 컴플렉스도 네. 심하고 또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삶이. 지금 특히 뭐 AI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로 해서 너무나 빨리빨리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다 내가 도태되지 않을까. 나의 미래가 불안한 거죠. 갑자기 정말로 이만하고 뜨거운 어떤 미사일이 제 심장을 관통하는 듯한 정말 피지컬리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것은 도 선생님이 자기가 평생 동안 항거해온, 그러면서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신에게, 신의 품에 안기기 바로 직전에 하는 마지막 고해성사다라는 느낌이 든 거예요. 네, 오늘은 도스토옙스키 4대 장편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완역하신 김정아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도스토옙스키 전도사 김정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10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해서 4대 장편을 완역하셨잖아요. 근데 아직 이 도스토옙스키 4대 장편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스토옙스키는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썼지만 이제 그의 긴 작품들 중에서도 이 죄와 벌, 백치, 악령,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 네 개를 이제 4대 장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 4대 장편 중에 두께가 정말 압도적이잖아요. 저도 이때까지의 모든 인터뷰 촬영은 저자분의 책을 완독을 하고 했었어요. 단 한 네네. 번도 빠지지 않고. 근데 제가 이번엔 실패했습니다. 정말 마음만큼은 이 책을 받아들고 정말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읽겠다 했는데 결국에 성공한 게 죄와 벌 그리고 카라마조프가 형제들 네. 이렇게 두 편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두 편을 끝까지 읽은 것만 해도 저는 굉장하신 겁니다. 네, 절반의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고 네네. 근데 읽는 데만도 뭐 3주 이상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걸 번역한다는 거는 읽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네네. 게다가 저에게 러시아어는 약간 아랍어처럼 그림같이 느껴질 것 같거든요. 굉장히 아름답긴 해요, 러시아어가. 근데 굉장히 제가 배우세요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너무 어려워요. 네. 네. 근데 박사님께서 이 4대 장편 번역에 도대체 시간을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10년 동안 매일 시간을 투자하신 거였죠? 네, 거의 매일이었고 인제 제가 또 낮에는 패션회사 사장이다 보니까 이게 네. 출장도 있고 그럴 때는 못 했지만 10년 동안 거의 매일 했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조금 더 많이 했고 네. 쉼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에르노, 네. 알렉산더왕 이런 네. 브랜드를 처음 들여오신 맞습니다. 패션 회사의 CEO로서 본업이 있으신데 네네. 새벽 시간을 활용을 해서 매일 번역을 하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이걸 번역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낸 루틴은 아니고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갈 때 인제 2 살, 4 살짜리 딸을 데리고 갔어요. 가자마자 IMF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갈 때는 $1에 800원이었는데 1 네. 년 후에 2,000원이 된 거예요, 1달러에. 그러니까 뭐 도우미도 하나도 못 쓰고 거기는 또 학교 타운이라 일리노이. 네. 그래서 인제 아이들을 뭐 킨더가든, 프리스쿨 이렇게 떨궈 놓고 네. 그다음에 인제 5 시까지 또 제가 픽업을 했었어야 됐어요. 인제 그다음에 애들 먹이고 씻기고 책 읽어 주고 인제 네. 애들이 자야 제가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인제 8 시만 되면 불을 다 끄고 왼쪽에 둘째, 오른쪽에 첫째를 딱 끼우고 인제 같이 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한 1 시, 그때는 쪼금 더 젊었고 또 할 일이 많았고 했기 때문에 한 12 시 반, 1 시 정도에 일어나 가지고 12시 반, 1 시에 네.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8 시에 새벽 잤으니까. 네.
새벽 12시 반 1시에 기상? 네. 네. 그렇게 안 하면은 다 읽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 수업 준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인제 학비를 면제를 받아야 됐었기 때문에 그죠? 네. IMF니까. 그래서 한 300 명짜리 강의 2 개에 티칭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조교를 했었어요. 아. 그 시간이 정말, 정말 너무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그런 패턴을 갖게 된 거죠. 그 2 명의 아이를 일을 하면서 도움이 없이 네. 키워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와 이거 진짜 지금 어머님들 들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할 네. 텐데. 그러니까 제가 평생을 살면서 무식해서 시작한 케이스가 2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유학이었고 아이돌 네. 데리고 한 하나는 이겁니다. 이거. 아 이거를 10년 동안 번역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작업일 줄은 상상을 못 했어요 실제로. 아. 음. 그럼 그때 러시아 문학으로 석박을 따기 위해서 네. 유학을 떠나셨었고 그때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루틴이 네 생기셨고 맞아요. 그게 이제 이 4대 장편 음. 완역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고대로 루틴이 이어진 거네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렇게 살았었고 실은 제가 한 패션계에 나온 지 18년 차인데요. 패션계가 정글이거든요. 밀림.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이 힘들어요. 치열한 굉장히 치열하고 거죠. 굉장히 힘들고 또 인제 제가 지금까지 만나던 사람들이랑은 좀 많이 다르고 결이 또 예 결이 다를 것 많이 같아요. 다르죠. 네. 제가 뼛속 깊이 인문학자인 사람인데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새벽 시간 이 책에서는 제가 시적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네. 그 시적 시간이 없었더라면 이 낮 동안의 산문적인 시간을 제가 살아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많이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새벽에 조 선생님을 만나고 이런 시간들이 온전히 나의 시적인 시간을 내가 인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네네. 그 문학에서 얻는 어떤 위로랄까요? 맞아요. 그런 감성들이 현실 세계의 이 무자비한 세상을 맞습니다. 좀 맞서는 데 도움이 됐다는 네. 그런 말씀인 그러니까 거죠? 처음에는 맞서는 데 도움이 됐지만 이제는 이해까지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2 번째 장편 백치인데 그리고 도 아. 선생님도 실제로 백치를 가장 사랑한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라는 되게 예쁜 너무 네. 아름다운 여성이 나오는데 그 여성이 인제 토츠키라는 그런 귀족에 의해서 약간 그루밍이 되면서 약간 인제 성적 놀이개처럼 이렇게 인제 되는 여성이 나와요. 근데 인제 그 여성이 자기가 이미 남자를 알아버린 여자. 네. 토츠키의 첩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굉장히 무례해요. 그 여성이요? 아. 왜냐하면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너무너무 무례해요. 근데 네. 인제 제가 18년 전에 처음 패션계에 나왔을 때 그때는 솔직히 백화점 바이어님들이 이게 갑의 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례한 분들이 많았어요. 진짜 많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네.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는 무례한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된 사람. 거예요. 한동안.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하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인간에게 무례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네.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무례한 이유는 상처가 많아서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무례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무례한 사람은 아픈 사람이 된 거죠. 고슴도치처럼 자기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네. 가시를 세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걸 아. 번역하고 나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라든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쪼끔 더 선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렇게 돼서 굉장히 도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 굉장히 큰 선물이죠. 그래서 번역일기에 그런 말씀을 쓰셨거든요. 사랑하는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다. 2026년 4월.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았거든요.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됐다. 네. 그런 게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 관용 이런 게 네. 깊어졌다는 말씀이 아닐까 맞아요. 싶었어요. 맞아요. 굉장히 큰 선물을 제가 받은 거죠 오히려 도 선생님한테. 네. 잠깐 그 번역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네. 이 번역 일기에도 쓰셨듯이
정말 매일 새벽 2시부터 한 6, 7시까지 맞아. 매일 한 새벽 시간대 4, 5시간을 투자해서 10년을 쏟아낸 결과물이잖아요. 네네. 근데 10년 정도가 걸릴 거라는 거를 처음에도 예상을 하셨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이렇게 힘들 건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거를 알았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네네.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시작을 못했을 거다. 그럼 하루에 이렇게 4시간, 5시간 정도 투자하면 몇 장 정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페이지에 따라서 다른데 네. 보통 한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루에 한 3페이지 정도 진도가 나가는 거네요? 제가 번역자로서의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잖아요. 근데 번역자로서의 기쁨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오늘은 5페이지를 해야지 딱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딱 넘겼는데 이제 짤막짤막한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빈 곳이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진지한 번역가님들께 굉장히 죄송하지만 이게 항상 형이상학적인 그런 기쁨이 있으면 형이하학적인 기쁨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형이하학적인 기쁨은 뭔가요? 그러니까 형이하학적인 기쁨이 딱 봤을 때 여백이 많아. 좋아.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말을 하는 사람이 안 나올 때 쉬운 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나올 때 좋죠. 그 사실 읽는 사람도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형이하학적인 기쁨이고 이제 형이상학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진짜 이제 진지한 번역가로서 번역하기가 어려운 문장들 그런 것들을 네. 이제 도 선생님이랑 저는 대화를 해요. 이게 대체 왜 이런 단어를 여기 이렇게 다른 컨텍스트에서 다른 의미로 쓰셨습니까? 저는 이제 의문점이 들거나 번역이 풀리지 않을 때는 네. 항상 도 선생님과 대화를 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 10년간의 새벽이 도 선생님과의 대화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분량으로 따지자면 매일 한 여기서 2장 정도 쓰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 얼마나 많은 세월이 이렇게 쌓여서 네. 이 정도 두께의 번역이 완성이 됐을까 생각하면 저는 진짜 좀 짠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박사님이. 이 번역 일기에도 쓰셨지만 이건 그냥 단순한 육체 노동이 아니라 재의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몸을 갈아 넣는 네. 제 몸을 갈아 넣는 그 문장이 저는 진짜 좀 기억이 많이 나요. 번역은 육체 노동이 아니라 재의다. 문학의 신을 추종한 끝에 자신을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는 운명.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가 느껴졌는데 막 목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많이 힘드셨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이게 책 읽는 유튜브를 하시니까 네. 책을 많이 읽고 또 뭐 쓰고 이러다 보면 이런 데가 너무 아프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이 4대 장편 중에 죄와 벌은 앉아서 번역을 했어요. 죄와 벌 끝나고 나서 거의 허리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새 그 스탠딩 키높이, 데스크. 네, 네네네. 저도 그- 그거 쓰고 있거든요. 찡찡하는 그 데스크를 이제 샀어요. 네. 그런데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할 때 이제 거의 네. 막바지였는데 막바지. 그때는 관절이 아파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관절이 너무 아프니까 1시간 이상 못 서 있으니까 1시간 이상 작업을 못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마음은 급한데 네. 진도는 안 마음 급한데. 나가지. 얘를 보고 있으면 이제 책상에 가야 되는데 그럼 너무 아플 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들어보니까 이 살을 빼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살을 빼면서 그래서 조 선생님이 저의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그 번역을 위해서 살까지 네. 감량을 하신 거네요. 네, 살도 빼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진도가 이제 나가게 됐고 안 그러면 1시간 이상을 정말 너무 아파서 못 와. 쓰겠더라고요. 번역 일을 생활의 중심에 놓고 생활을 바꿔버리신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박사님께서도 스스로 나의 생활이 그렇게 경제적이지 않다,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쓰셨어요. 좀 그렇죠? 아드님이 호구라고 부를 정도로 네. 경제적이지 않다고 하셨는데 작가님의 이번 번역이 음. 과연 남는 장사가 맞았을지 한번 같이 네. 계산을 해볼게요. 아드님이 직접 계산해 주신 건데
목표는 500부 1억이었는데 그게 어. 감사히 30분 만에 완판이 되고 결국 2억 7천만 원을 예를 넘겼죠. 그랬죠. 네. 그중에 작가님이 가져가시는 목 10% 2,700만 원. 근데 이게 10년이 걸린 거잖아요. 네. 나누면 연간 270만 원. 그거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23만 원이란 말이에요. 매일 새벽 2시부터 6, 7시까지 해서 번 돈이 월 23만 원. 네. 아드님이 계산해 주신 이 금액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저는 이제 자랑한다고 얘한테 자랑을 한 거예요. 힘들게 열심히 했는데 독자들이 그걸 알아보고 야 이제 원래 목표를 1억을 받았었는데 이게 2억 7,500이나 팔렸다. 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 친구가 그거 하는데 얼마 걸렸어? 10년. 거기서 엄마 돈 얼마야? 막 짝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아 돈으로 환산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거구나. 네. 그런데 이제 이 저는 최저 시급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얘야, 워렌 버핏하고 밥을 한 끼 먹을래도 경매해가지고 무슨 뭐 몇십억인데 나는 매일 새벽 그 천재 도선생님과 데이트를 했다. 1대1 아. 데이트를 했다. 그런데 나는 돈까지 23만 원씩 받아가면서 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사람에 대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 넓어지고 깊어졌다. 나는 남는 장사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말 박사님은 도 선생님과 매일 만남을 가졌다 이런 상상을 하신 거였군요. 상상이 아니라 실제예요. 거의 저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이거를 다 번역하기 전에는 도 선생님한테 드는 퀘스천 마크가 많았어요. 왜 네. 이랬을까? 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왜 이렇게 이- 소설을 네, 쓰셨을까? 그리고 왜 이 사람한테는 나는 도저히 이 사람을 연민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이런 인간까지 연민을 할까? 뭐 이런 퀘스천 마크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 이걸 다 번역하고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런 질문이 없어요. 뭐 이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번역할 때 같은 데는 이제 7년 8년에서 이제 10년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거의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때 이런 단어를 썼는지, 왜 이때 이렇게 가슴이 아파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다 느껴지니까 제가 이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번역할 때 진짜 좀 많이 힘들었었죠. 아. 정신적으로.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지금 도 선생님이 여기 있다면 뭘 물어보고 싶습니까? 근데 저는 질문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그분이 워낙 힘든 삶을 사셨으니까 이제 네. 경제적으로도 너무 궁핍했고 정치적으로도 핍박받았고 뭐 사형 선고까지 받았고 네. 시베리아 유형까지 다녀왔고 간질 너무 심했고 네. 그러니까 아이도 넷 중에 둘이나 잃었고 이런 아픔들을 다 겪어내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렇게 굉장히 따스한 메시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관용, 연민, 인내, 삶에 대한 무한 긍정 이런 것들을 길어 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고 짠하고 그래서 저는 도 선생님을 지금 이제 여기 있으면 그냥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아무런 질문이 없어요. 그게 제가 갖게 된 굉장히 큰 도 선생님이 저한테 준 선물 중에 하나. 네. 그 정도로 체화가 되신 게 아닐까, 진짜 인생 그 자체가 된 게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전 정말 궁금했던 게 10년 동안 이 두께의 책을 번역하시면서 이제는 진짜 못하겠다. 진짜 포기해야겠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랬던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없었습니다. 정말요? 왜 너무 조금 의외의 약간 대답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약간 모범생이잖아요. 이렇게 약간 모태 모범생 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뭐가 맡겨지잖아요. 그러면 죽든 살든 그냥 해요. 내가 이거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또 약속이잖아요. 독자와의 약속이고 또 출판사 사장님과의 약속이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저한테 그 100년갈 번역을 만들어 달라. 100년갈 번역을 해달라. 왜냐하면은 저의 그 이전의 번역을 봤을 때 이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네. 이 번역 얘기를 보니까 공황장애 비슷한 것도 오셨었다고. 그게 참 모르는 게 약이더라고요. 그게 공황장애인지 몰랐어요.
나중에는 제가 집에서 책상에 있는데 그만 보면 막 심장이 이렇게 왜냐하면 도선생님을 만나러 가면 이렇게 심장이 너무 좋아서 펄떡펄떡 뛰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이거 좋은 사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저기 가기가 너무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다리도 너무 아프고 눈도 너무 아. 아프고 막 이런 데도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인제 가기가 너무 괴로운 거죠. 근데 나중에 그 기자분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대표님 그거 엄청 심각한 공황장애예요." 이러고 그래서 "어떡하셨어요? 병원에 가셨어요?" 이러길래 "아니 나는 인제 우리가 내일이 시험인데 막 불안해요." 그럼 시험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것 때문에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그럼 빨리 끝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빨리 끝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빨리 제가 끝내셨어요? 생각할 때는 그때 작년 2025년 원래 12월까지 넘기기로 했어요. 이제 작년 2월 말이 되기 전에 넘겼어요. 마지막 거를. 와. 근데 거의 뭐 진짜 거의 초인적인 스피드로. 그래서 그거를 딱 넘기고 나니까 마지막 원고를 딱 이메일로 보내고 나니까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마지막 제 원고 자신이 넘겼을 예뻐 죽겠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내가 '아 나는 나한테 선물을 해야 되겠다. 무슨 선물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가 10년간 선물을 고생한 네.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했어요. 매니큐어. 처음으로. 네. 제가 이게 선물이에요? 네. 제가 이게 작년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시작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이걸 바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할 때 빼고는. 근데 그게 10년 고생한 자신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하니까 음 너무 너무 특별한 박사님 왜 이렇게 선물이었어요 짠하죠? 어떡해. 저한테는 너무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 계속 "선물의 일환이다." 이러면서 주장을 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도스토옙스키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음. 제가 대학생 때 톨스토이와 톨스토이냐 도스토옙스키 도스토옙스키냐 이런 거. 네. 그 교양 수업을 들었었어요. 물론 네네. 그때는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제대로 책도 안 읽고 그냥 네. 수업 듣고 그랬었는데 톨스토이가 아닌 도스토옙스키의 사랑에 빠지신 이유도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 도스토옙스키를 만난 거는 그 죄와벌을 읽으면서 인제 마르멜라도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네. 마르멜라도프가 천사 같은 여주인공 소냐의 음. 아버지예요. 근데 인제 굉장히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 못 돌보죠, 아이들을. 그래서 인제 10 대의 딸인 소냐가 나가서 자기 몸을 팔아서 음. 가족을 부양해요. 근데 그 돈을 받으러 가요, 이 아버지가. 그래서 음. 거기서 돈을 받아서 또 술을 마셔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어릴 때잖아요. 18살 때 고3 때 네. 봤으니까.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쵸. 아니 어떻게 딸이 몸을 팔아서 번 돈을 돈으로 술을 그걸 아빠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그러니까 저는 같은데.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거기서 화가 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작가가 이 사람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음. 거예요. 저는 이 작가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대체 이 작가 음. 누구냐. 그래서 인제 제가 빠지게 됐는데 이해할 수 없는 남자였기 때문에 뭔가 묘한 매력이 있었나 봐요. 아니요. 정말 이해하고 싶었어요. 저는 아. 옛날부터 좀 인문학자 끼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를 음.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을 공부를 하다 보니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사신 분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 선생님이 인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의 직전까지 가요. 그러다가 인제 니콜라이 황제가 사면을 해줘 가지고 음. 시베리아에 10년 있었고 4년 동안은 진짜 노동 감옥에 있었어요. 음. 그럼 그 노동 감옥에서는 잠시도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지옥 같다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너무 인제 거기가 고상한 정치범수용소가 아니고 진짜 인제 재미로 애들 찔러 죽이고 막 온갖 사람이 다 있는 곳이에요. 맨날 맨날 싸우고 욕하고 뭐 모든 안 좋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인제 난무하는 곳이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지긋지긋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쵸. 근데 바로 그 사람들 최하위 인간 말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인간적인 선함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모든 인간은 다 연민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연민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라고 백치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아가면서 보니까 '아 정말 굉장한 사람이구나.' 음. 그다음에 인제 톨스토이냐 도스토옙스키냐 했을 때 19 세기의 톨스토이, 뚜르게네프, 고골 모든 작가들은 다 대귀족이에요.
도스토옙스키, 나의 사랑하는 도선생님 혼자 유일하게 생계형 작가입니다. 죽는 날까지, 죽기 정말 한 2-3년 전까지 정말 너무 가난해서 거의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다시피 가난했던 분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한 네. 분이셨군요. 그러니까 책이 잘 팔렸음에도 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주머니에 2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기 PD님이 오셔가지고 나 200만 원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줘 이랬어요. 그러면 저는 100만 원은 내가 쓰고 100만 원만 빌려줘야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조 선생님은 200만 원이 필요해? 그럼 200만 원 다 줘요. 그러니까 항상 계산보다 연민이 먼저인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선인세 끌어다 줘도 이렇게 다 옆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죄와 벌에 나온 라스콜니코프의 모습이 살짝 투영이 그렇죠. 돼 있네요. 맞죠. 막 주변 사람들 도와주려고 호주머니는 그냥 막 줘버리잖아요. 하나도 없는데 자기도 가난하면서 그걸 다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라스콜리니코프 얘기를 잠깐 하면 라스콜리니코프가 이렇게 맨 처음에 이제 사람을 만나면 너무 안 됐으면 그냥 다 줘요. 그죠? 다 주고 그다음에 자기도 너무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휴학생이잖아요. 네. 근데도 길거리에서 술 마시고 이렇게 휘청휘청하고 가는 네. 여자애가 있으면 경찰한테 쟤를 꼭 집에까지 데려다 주라 네. 이러고서 이제 주고 그러고 나서 탁 돌았으면 라스콜리니코프가 왜 내가 이렇게 오땡땡을 오땡땡 같은 짓을 했지? 내가 왜 그랬지? 이러면서 저런 애들은 몇 퍼센트는 항상 해마다 몇 퍼센트는 다 저런 식으로 되는데 네. 이제 갑자기 이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벌을 읽다 보면 좀 헷갈려요. 맨 처음에 얘가 착하게 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또 딱 돌아서면 내가 왜 참견이야? 맞아요. 네. 라스콜니코프의 그 이름 자체가 라스콜이라는 것이 분열이란 뜻이에요. 두 개의 분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즉각적인 이런 연민, 즉각적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짜내야 하는 그런 반응 이런 것들은 되게 러시아적인 거예요. 도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것은 굉장히 러시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에는 어머니 돼지라는 사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어머니 돼지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 불행을 겪고 있으면 내 형제 같은 거지.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런데 딱 돌아서자마자 저런 애들은 몇 퍼센트는 항상 저렇게 되는데 벌써 계산이죠. 그게 서구적인 그게 서구적인 공리주의적인 그런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라스콜리니코프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읽는 우리가 얘가 착한 애야 나쁜 애야 맞아요. 얘가 어쩐 애야 네. 막 이런 갈등이 에필로그에서 마지막 꿈을 꾸기 전까지 계속돼요. 그 시대적 상황을 투영한 거네요. 맞습니다. 러시아에 새로운 사상들이 들어왔을. 네, 맞아요. 네. 저도 이 도 선생님의 매력에 빠져드는 듯한 아유, 느낌이 감사합니다. 들어요. 네. 제가 이렇게 도 선생님 전도사로 나선 이유는 네. 제 삶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컴플렉스도 심하고 옛날에 솔직히 밖에 나가면 나 이러거든 이러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컴플렉스 덩어리잖아요. 맞아요. 컴플렉스도 네. 심하고 또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삶이. 지금 특히 뭐 AI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로 해서 너무나 빨리빨리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다 내가 도태되지 않을까. 나의 미래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도 선생님을 만나면서 보니까 이렇게 사신 분도 있구나. 제가 굉장히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인데도 이런 삶을 살려고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고통으로 점철된 삶을 사셨고 이제 좀 살만하다 이렇게 했을 때 또 막내 아들이 죽고 그런 고통으로 점철된 삶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정말 사랑과 연민과 관용과 그 다음에 보석 같은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보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그래서 이제 우리 백치의 이폴리트라는 그 10대 소년인데 폐결에 걸린 아이가 나와요. 근데 그 아이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삶은 자연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연법칙은 나한테 삶이라는 이 맛있는 사탕을 줬다가 뺏었다 이거지. 근데 너희들은 50년, 60년, 70년 동안 그 사탕을 매일 먹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불행해? 끊임없이 도 선생님은 그 생명 찬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형 선고를 받은 바로 그 시점에서 도 선생님이 5분 남겨진 이제 내가 5분 있으면 총살을 당하는 그 네. 5분 남겨진 그 시점에서 탄생하는 것이 바로 생명 찬가예요. 삶에 대한 무한 긍정. 이것이 4대 장편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에서는 거의 뭐 빅뱅처럼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제목에서부터 생명 찬가 끝까지 삶에 대한 무한 긍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정말 드라마 같지 않나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당하기 직전에 총살 당하기 직전에 갑자기 뭐 마차가 난입해서 황제 특명으로 네. 감형이 된다. 네. 갑자기 살아난 거잖아요. 네. 사람이 죽게 그러니까 될 운명에서. 자기 친구들, 그러니까 동료들 3명은 이미 그 나무 앞에 서 있죠.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총을 든 그런 병사들이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고 도선생님은 3번째 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3번째 줄이니까 딱 계산을 해보니까 아 5분이면 내가 죽겠구나. 그러니까 2분은 그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과 악수를 이제 굿바이 인사를 하는데 쓰고 2분은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1분은 내 주위를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분배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주변을 돌아보는데 보니까 교회에 첨탑이 있는데 그 첨탑에서 햇빛 한 줄기가 쫙 내리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저 빛을 내일 다시 볼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상황에서 삶에 대한 무한 긍정. 어떤 형태의 삶이든지 삶에 대한 무한 긍정과 생명 찬가의 테마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벌 같은 경우에 라스콜리니코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낭떠러지고 이제 바다에 망망대해. 그 일 아르신의 공간에 내가 천년 만년 혼자 서 있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삶이든지 살아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삶은 우리한테 기적이요, 축복이요, 보석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박사님께서 이 대장정 프로젝트를 받아들이시면서 네. 조건을 다셨잖아요. 네네. 럭셔리 한정판으로 만들고 싶다. 네.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럭셔리로 만들고 싶으셨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IMF고 이래가지고 되게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럭셔리 한정판 도스토옙스키 책이 나오면 다 샀어요. 아, 그럼 약간 표지가 확실히 다른 거죠? 그렇죠. 이제 어떤 책들은 천으로 돼 있기도 하고 어떤 책들은 가죽으로 돼 있기도 하고 도 선생님은 저한테 진짜 이렇게 소울메이트의 진짜 너무나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네. 도 선생님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도 선생님의 말을 전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럭셔리 한정판을 내달라라고 했더니 뭐든 다 해주시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무시무시한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점점 이제 AI 시대가 되고 사람들이 책을 안 읽을수록 책이야말로 진정한 명품 럭셔리가 될 거다. 진짜 럭셔리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디자인적으로도 가격적으로도 맞아. 명품이 된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돼야 된다, 책이라는 거는. 저는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이 나올 때 각각의 책의 색깔을 다 이제 죄와 벌은 초록색, 그다음에 네. 백치는 흰색, 악령은 굉장히 이제 핏빛 나는 그런 붉은색, 그다음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검정 이렇게 다 정했어요. 네. 그게 이제 미학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색깔이에요. 그 각 작품에. 그 소설의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색깔이라는 맞아요. 거죠. 죄와 벌의 초록색이 된 이유가 이건 그냥 천이 아니다. 이건 그냥 색깔이 아니다. 가난과 수치 속에서도 인간이 인간으로 남게 하는 최소한의 색이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살인자로 시작하지만 끝은 부활이다. 시베리아에서 소녀 곁에서 그는 다시 태어난다. 초록은 겨울에 죽은 것처럼 보이던 땅이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는 색이다. 멈춤이 아니라 회복, 끝이 아니라 재시작의 색이다. 이건 초록이어야 한다. 와, 그러니까 이 책의 표지마저 네. 그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색깔로 고르신 거였네요. 네. 그래서 각각의 그 작품을 보면 이 책이 왜 이런 색깔을 갖고 있는지 그 색에 대한 그런 해설이 또 제가 쓴 게 붙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백치와 악령. 백치 같은 경우에는 도 선생님이 가장 사랑했던 작품이고
또 완벽하게 긍정적으로 아름다운 인간을 그려내고자 했던 작품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근데 페체르부르크라는 공간이 정말 이제 완전 서구화된 썩어 있는 그런 공간이란 네. 말이죠. 이제 거기에 태양과 같은 그런 하얀 존재예요. 또 거기 나오는 아까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평생에 걸쳐서 갈구했던 그 순결의 색깔이기도 하고, 아. 그 다음에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죽음으로 끝나는데,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죽음을 덮고 있는 하얀색 시트,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돼 있는 그런 색깔이 또 흰색이어서 백치는 흰색으로, 백치에서 예수를 닮은 사람이 완전히 파괴돼서 이제 다시 스위스로 돌아가요.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사라진 이 세상, 거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죠. 그것이 악령들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악령이에요. 그래서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악령은 다 죽기 때문에 정말 피비린내 나는 작품이라 붉은색, 아주 그냥 네. 진한 붉은색이어야 되고, 다 죽고 나면 재창조. 그것이 바로 까라마조프의 이야기입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까라라는 것이 검정이란 뜻이에요. 터키어로. 아, 이미 이름에 네네. 색감이 들어있군요. 네, 그리고 마자츠라는 게 러시아어로 이렇게 검댕치를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까만 벨벳 같은 그런 까망, 예쁜 까망이 아니라 우리가 코스모스 이전에 막 무시무시하게 포효하는 하오스의 힘, 케이오스의 힘, 그런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의 그 아들들이 다 삶에 대한 어마어마한 욕구,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나와요. 아, 음. 이 도 선생님의 작품들을 이렇게 색감적으로까지 고려해서 번역한 번역가가 아마 세상에 없을 또 것 같습니다. 있을까? 저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미학적으로 완벽한 색감을 고르신 것 같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책들이 사실 가격이 음. 20만 원이 넘는 정도의 네네, 한정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 팔렸어요. 근데도 금방. 완판이 됐다는 게 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책이라는 거를 20만 원 이상을 주고 맞습니다. 살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저는 이게 네.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뭐 무슨 나이키 운동화 한정판 맞아요. 이런 거 몇백만 원이잖아요. 네, 그냥 몇십만 원 주고 사는 사람들도 음.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는 정말 돈을 아끼지 않는 네, 분들이 맞아요. 있는데 월급 다 털어놓고, 근데 책은 왜 그러면 안 되냐는 거죠. 맞아요. 책에는 박사님 같은 분의 세월이 통째로 들어간 건데, 그리고 이거는 닳지도 않고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음. 양식을 주고, 이거야말로 든든한 자산이고 재테크인데 이 책이 몇십만 원이 되면 안 된다라는 법칙은 없어야 된다. 그걸 이런 깬 생각이 거죠, 이제. 들었거든요. 얘가 네. 깼죠. 깼는데 잘 팔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저는 책이 잘 팔리는 시대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번역을 하면서 겪으셨던 여러 에피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번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새벽에 우라! 만세 삼창을 하셨던 맞아요. 기억이 있으시다고. 네. 그 에피소드 좀 얘기해 주세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저에게는 항상 뭐 번역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형이 상학적인 이유가 있고 형이 하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우라 이야기는 이제 약간 형이 상학적으로는 쥐와벌을 번역하면서 스비드리가일로프라는 그런 악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스콜리니코프 그 주인공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비드리가일로프의 길이 있고 하나는 소냐의 길이 있어요. 소냐의 길은 자신이 한 죄값을 받아들이고 시베리아로 가는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네. 또 하나는 스비드리가일로프의 길이에요. 아메리카로 가는 길이에요. 도망가는 길.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라스콜리니코프한테 아메리카로 도망가라고 하잖아요. 내가 돈 떼줄 테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자살을 하죠. 그런데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죽음으로써 이 긴장 관계가 없어지죠. 이제 라스콜리니코프에게는 소냐의 길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네.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얘가 이제 시베리아로 가겠구나. 우리는 그걸 알게 되면서 좀 이제 마음이 놓이는, 아, 이게 이제 형이 상학적인 이유라면 네. 형이 하학적인 이유는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말이 많습니다. 매우 말이 많은 캐릭터고 또 어려운 말도 많이 씁니다. 네. 근데 죽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말 많이 하는 캐릭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라!
이거 진짜 해방의 기쁨이잖아요. 네네. 노동에서 해방된. 네, 이제는 좀 덜 힘들겠구나 번역이. 이래서 이제 음. 죄와벌 끝날 때쯤 스비드리 갈로프가 죽었을 때 제가 우라삼창을 외쳤죠. 살아 있었으면은 계속 얘기를 했을 거 계속 아니겠습니까? 1년이 더 번역이 필요했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좀 감사했죠. 도 선생님에게 이 스비드리 갈로프를 자살하게 함으로써 조금 번역이 쉬워졌다 이렇게. 아니 또 뒷부분에는 보니까 우리 도 선생님께서 카라마조프가 형제들 두 번째 이야기를 못 다 쓰시고 돌아가셔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하셨다고요. 거기도 역시 형이 상학적인 이유와 형이 하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형이 하학적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죄와 벌, 백치, 악령,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인데 죄와 벌이 1200페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끝내고 나면 조금 번역이 쉬워질래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0%씩 길어지는 거예요. 분량이 네, 분량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거의 죄와 벌의 2배, 2000쪽 정도가 되니까 이제 원래는 도 선생님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1부, 2부로 쓰기로 하셨죠. 거기 보면은 1부 맨 앞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제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하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2부는 20%가 더 길 거 아니에요. 이건 인간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닌 거예요. 아 만약에 그것까지 쓰고 돌아가셨으면 번역이 한 17년, 18년 이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계셨겠네요. 그렇네, 당연히. 네. 그게 이제 형이 하학적인 이유인 거고 번역가로서 이제 형이 상학적인 이유는 실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쓰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도 네. 선생님의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 그때 3살이었는데 도 선생님이 굉장히 심각한 간질 환자였어요. 근데 도 선생님에게서 물려받은 그 간질 발작을 최초의 간질 발작을 일으켜서 죽어요 그냥. 이 도 선생님이 지금까지 너무 힘들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겪었지만 이거는 글을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들이고 갑자기 너무 황망하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문학을 통해서 살려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름이 알료샤예요. 그 자기 진짜 아들 이름을 그대로 그대로 줬어요. 딴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알료샤가 여기서 보면 알료샤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네, 모두가 사랑하는 모두가 사랑하고 착한 아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자질을 다 갖고 있어요. 맞아요. 약간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 네. 싶을 정도로. 그게 뭐냐면 얘가 살아서 받았어야 할 그 많은 사랑과 살아서 보여줬어야 될 그 많은 자질들을 다 준 거예요. 이제 그런 많은 것들을 제가 알면서 이제 이걸 번역을 하니까 가슴이 이제 찢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도 선생님의 의도 자체는 1, 2부로 쓰인 거지만 그냥 일부만으로도 완벽한 작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적당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첫사랑은 뭔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미완이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작가의 의도로서는 미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완성. 더 이상 완성일 수 없을 정도로 도 선생님식의 완성본이죠. 미완인데 완성이다. 네. 진짜 이 도 선생님의 깊이는 상상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이게 18세 때 시인 콩깍지가 지금까지 계속 두꺼워져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 거고 거의 블라인드 직전이에요. 지금은 거의 약간 장님 수준. 아, 네. 그 번역을 하시다가 너무 많이 우셔서 병원도 안과에 갔었죠. 가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이 카라마조프가 형제들 맞습니다. 때문이었나요? 네. 그때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 4대 장편을 다 해달라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에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낮에는 잡이 있는 사람이고 네. 4대 장편은 또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냥 편역하고는. 그래서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출판사 사장님께서 제가 한 그 짧은 번역에서 네. 도스토옙스키와의 영혼의 스파크가 느껴진다. 그 다음에 작가의 뇌와 번역가의 뇌가 영혼의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와, 영혼의 스파크, 영혼의 탯줄. 와. 그래서 제가 진짜 온몸에 전율이 일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죄와 벌을 딱 끝내고 나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인제 뭐 백치, 악령 이렇게 근데 죄와벌을 끝냈을 때 실제로 출판사에서 인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작품이 죄와벌과 까라마조프가의 그쵸. 형제들이니까 가장 익숙한 네. 제목들이니까요. 그래서 죄와벌을 끝내니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먼저 번역해 주면 안 되겠냐 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 왜냐하면 저는 도 선생님의 생애의 결과, 그러니까 삶의 네. 결과, 사상의 발전의 결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번역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제가 인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책이 잘 나가는 거 뭐 매출 이것보다 그 도 선생님의 결을 결을 따라가면서 따라가는 게 네. 중요하다. 저는 돈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버나 봅니다. 근데 제가 인제 그렇게 하다 보니 스타니슬라브스키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인제 연극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 텐데 아 그 배우 수업 쓰신 분 그러니까 맞나요? 네. 그러니까 그 뭐냐면 네가 신데렐라 연기를 하면 신데렐라 연기 수업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잘 때도,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입 닦을 때도 신데렐라처럼 해야 돼. 그 메소드 연기. 메소드 연기요. 네. 맞아요. 저는 인제 살금살금 인제 이게 조금씩 가랑비에 온몸이 젖듯이 그렇게 젖어 가지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는 이게 합선이 영혼의 합선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정말 '이거 너무 위험하다. 내가 나를 잃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너무 그 빙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 수준이 심각해진 건가요? 네. 그러니까 5 챕터를 번역할 때 이반 대신문간이 있는 그 무시무시한 장. 네. 진짜 네. 무시무시해요 5 그거. 챕터를 번역할 때 이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순진무구한 정말 이노센트한 어린아이의 눈물 한 방울이 흘려야 된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지상의 마지막 날 모두가 일어나서 얼싸안고 모든 것이 조화로운 그런 날이 온다고 쳐. 그런데 그 조화로운 날을 위해서 어린아이의 눈물 한 방울이 필요하다면 나는 그 조화로운 세계, 나는 그 천국으로의 티켓을 반환하겠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도 선생님이 평생을 고통스러워하면서 질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제 그 5 장에서 뭘 느꼈냐면 도 선생님이 원래 2 부를 쓰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네. 1 부가 자신의 유작이 될 걸 알았구나. 갑자기 정말로 이만하고 뜨거운 어떤 미사일이 제 심장을 관통하는 듯한 정말 physically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도 선생님이 자기가 평생 동안 항거해 온 그러면서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신에게 신의 품에 안기기 바로 직전에 하는 마지막 고해성사다라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앉아서 처절한 심정으로 마지막 항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에게. 마지막 고해성사 겸 항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그 어깨가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거를 쓰고 있는 책상에서 쓰고 있고 이렇게 촛불이 타고 있고 또 눈물 난다. 네. 어머. 그게 저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가 안 돼서 진짜 왜 우리 제 안에 꺼이꺼이 우는 거 있잖아요. 진짜 꺼이꺼이 네. 정말 막 꺼이꺼이 막 엉엉 목 놓아서 막 처음에는 소리도 안 나다가 그렇게 인제 우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번역을 할 때만 울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낮에도 하늘을 봐도 눈물이 줄줄. 뭐 1 시간 후에 백화점 바이어가 와서 미팅을 하기로 돼 있는데도 눈물 줄줄. 그러니까 계속 그 시적 세계에 살고 정신을 계셨던 거네요.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합선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세상에. 인제 저랑 같이 10년 이상을 일하신 그 출판사 편집자 그분한테 "이거는 사람이 하기엔 너무 위험한 작업이다. 나는 이러다 나를 잃을 것 같다. 난 더 이상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인제 제가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울다 보니까 어느 날 봤는데 인제 이 하얀색 눈동자가 그 날결한 흰자처럼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근데 그때 든 생각도 굉장히 이거 뭐 어리석다면 어리석지만 눈이 멀어도 이거 다 끝내고 눈이 멀어야 되는데 아니 얼마나 그런 생각이 인제 아 들면서 제가 정말 웬만하면 병원 잘 안 가거든요, 귀찮아 가지고. 바쁘기도 하고. 근데 인제 정말 그다음 날로 병원을 간 거예요. 정말 이 '나는 눈이 멀더라도 번역 끝내고 멀어야 그치. 된다.' 그런 진짜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인제 와.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너무 울면 흰자가 붓는대요. 그래서 부어서 인제 그런 거니까 그 약을 처방해 주시면서 4 주간 울지 말라는 처방까지
4주간 울지 마세요. 잠깐 울지 마세요. 그런 처방까지 이제 제가 받았고 그러고 나서 와. 제가 책을 읽으면서 뭐 영어로도 읽고 일어로도 읽고 뭐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영어로 읽어야 되고 번역하면서는 또 일어로도 읽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도스토옙스키를 여러 버전으로 다 언어로 읽었죠. 네. 읽으셨군요. 그렇게 이제 할 때는 제가 몰랐어요. 근데 번역을 하면서 보니까 5장은 도선생님의 마지막 고해성사다. 그러고 나서 제가 또 깨달았던 게 5장이요. 2반장이고 6장이 조시마 장로장이에요. 5챕터가 2반장, 그러니까 신에게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는 고해성사였다면 6챕터는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유언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조시마 장로가 뭐라고 하냐면 지옥이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사랑할 수 없는 아픔이다, 고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 선생님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연민이거든요. 가장 네.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 연민할 수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그것은 지옥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후손에게 남겨주는 도 선생님의 유언이었던 거예요. 그 사랑은 연민이다. 네. 이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네. 그걸 듣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도 부부들이 너무 많이 싸우고 연인끼리도 싸우고 뭐 대화도 단절해야 되고 그러는데 사랑을 할 때 서로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확실히 덜 싸우고 그럼요. 덜 단절이 될 것 네네. 같거든요. 지금 너무 이 행동이나 말들이 이해 안 갈 수 있지만 얼마나 뭐 육아가 고되면 얼마나 이 회사 일이 힘들면 맞아요. 저렇게 행동할까 짠하게 여겨주는 맞아요. 마음이 있으면 그게 극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사랑은 결국 연민이다. 네. 요즘 제 주위에도 이제 그런 문제로 뭐 이성 문제라든지 부부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인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꼭 도스토옙스키 도 선생님 작품을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제가 박사님께 제일 궁금했던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는데요. 근데 이미 너무나 많이 받으셨던 질문일 거예요. 번역 일기에도 네. 쓰셨고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10년의 세월이 걸리는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돈이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죠. 네. 그런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10년의 완역이라는 사명에 매달리신 이유 정말 정말 솔직한 그 이유가 너무 듣고 싶었고요. 그리고 박사님의 인생에 도스토옙스키 작가님이 가진 의미 그렇게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두 가지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질문이 아니고 저에게는 거의 하나와 같은 질문인데요. 도 선생님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 원래는 나는 왜 10개를 노력하는데 2개밖에 못 가져와. 이러면서 살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노력하는 건 내가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도 선생님을 만나면서 도 선생님의 그 인물들을 만나면서 10개를 노력하는데 1개도 못 가져오는 사람도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도 선생님의 프리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보니까 패션계에서도 10개를 노력하는데 하나도 못 가져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개를 노력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달란트였던 거예요. 뭔가 한 자리에서 넘어졌으면 그 다음에 안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자의지를 가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감사가 많아지면 불안이 들어설 여지가 공간이 적어져요. 그래서 이제 도 선생님은 제가 힘들 때마다 제 삶의 그런 나침판 그런 것들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 삶을 많이 변화시켰기 때문에 도 선생님의 목소리를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싶다. 이래서 그들도 삶이 보다 아름다워지고 보다 덜 불안해지고 조금은 더 행복해지고 그러길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번역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도스토옙스키 번역 일기 같은 거 써가지고 열심히 알리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사실 촬영 들어가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1% 북클럽 하면서 많은 촬영을 해왔고 많은 작가님을 모셨지만 제가 진짜
너무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진짜 인사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진짜. 아이고. 같이 서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정말 그냥 이거는요. 그냥 박사님께 드리는 인사가 아니라 그냥 그 인간의 끈기와 인내심에 보내는 진짜 되게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아유, 존경심이에요. 감사합니다. 진짜 저보다 어른이시지만 제 선배죠. 너무 학교 선배죠. 네. 선배님이시고 근데 너무 짠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른이신데도 그리고 정말 인간적으로 존경한다는 말씀을 아유, 꼭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우공이산 우공 맞습니다. 시간에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 읽